안녕하세요. 신현회계법인의 이승재 회계사입니다. 반도체 산업협회와 디스플레이 연구조합에서는 성능평가, 성능 개선 사업의 사업비 집행과 정산을 도움드리고자 사업비 요령 해설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주요 불인정 기준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2020년 5월 달에 개정된 최근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능평가 사업에서 사전 질문을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요령 제17조 5항과 별표 4를 보시면요. 주요 불인정 기준 예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 예시는 실제로 불인정 기준에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불인정을 예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비에 연결되어 있는 계좌라든가 RCMS에서 직접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데 이를 하지 않고 법인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건비는 원천세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에서 선이체 후 집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출장비의 경우에도 세부적으로 이제 직접 계좌이체 방식이 아니라 법인에서 계좌이체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송금 방법이 결국 법인 계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예외로 불인정을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RCMS에 연결되어 있는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개인 카드라든가 아니면 다른 법인의 다른 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또 불인정이 되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카드를 밟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요. 수행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집행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과 지출 원인 행위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입고가 되고 최종 용역이 완료되는 두 번째 사항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사업비를 최종 지급하는 지출 행위가 세 가지의 내용이 다 집행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수행기간 종료일 이내 그리고 수행기간이 시작된 시점부터 다 일어나야 되는 행위가 되겠고요. 다만 사업비의 지출은 이제 해당 연도 수행기간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사업비 실적 보고서에 들어와 있다, 포함시켜서 실적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면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인정 기준 예시 사항이 되겠고요. 사업자 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 법인 내에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1교시 때 동일 법인 내에 사업장 간에 집행한 경우에는 불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으로 문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기간의 경우에는 불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라든가 아니면은 회사 내 격리 담당자, 세금 계산서를 끊거나 이제 지급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주주관계들가 서로 거의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인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물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결국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간의 장소가 이제 칸막이라든가 출입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장소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은 기간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인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 불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먼저 집행한 경우에도 불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후관계가 1, 2, 3 요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무시하고 사업비만 먼저 돈을
내보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결국 수행기간 종료일이 근접해서 사업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이를 빨리 사용하고자 사업비를 먼저 집행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불인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평가에 대해서 여성 연구원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성 연구원 총괄 책임자가 여성 연구원인 경우가 이제 가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행기간 전체 연구원의 여성 연구원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 연구원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가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총괄 책임자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이 20% 비율이 뭐 15%나 뭐 조금이라도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당초 계상한 여성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모두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큰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수행기간이 주관기간 A, 참여기간 B가 같이 두 개 기간이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이 10명 중에 2명이 여성 참여연구원으로 이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요. 근데 주관기간이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기간 B가 남자 참여연구원, 남성인 참여연구원을 한 명을 추가했습니다. 참여하는 것을. 그래서 변경 통보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10분의 2가 아니라 11분의 2가 되면서 18.2%의 비율이 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관기관 A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성참여연구원의 인원수는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여성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불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그런 가점을 받고 여성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산정을 하신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대해서 주관기관 차원에서 해당 가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외주 용역비에 대한 연구 시설 장비 재료비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비의 경우에는 이제 불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외주 용역비의 비중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사업계획서에 이를 꼭 반영하시고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세부 세목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불인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금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신규 채용의 경우 신규 채용 인력은 현금 인건비로 산정할 수 있고, 또한 그 신규 채용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현금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요. 연구원 A, B, C가 있고요. 이 참여 연구원 중에 C를 신규 채용으로 하기로 하고 3천만 원의 급여에 50% 참여율로 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는 현금 인건비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기존 연구원인 A, B에 대해서도 각각 3천만 원에 30%와 20% 참여율로 해서 똑같이 비중을 1,500만 원 해서 총 3천만 원의 현금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한데 실제로는 이 신규로 채용하기로 했던 C 연구원이 다른 회사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입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 따라서 이 1,500만 원은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기존 인력 1,500만 원 잡아놨던 거에 대해서는 예산 짠 대로 계획대로 다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결국 정산을 하게 되면요. 정산 결과는 신규 채용 미집행액 금액 1,500만 원은 이제 단순히 미사용으로니까 반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 인력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신규 채용 미집행액만큼 1,500만 원을 추가로 불인정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반납 금액이 굉장히 크게 3천만 원을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연구수당도 연동돼서 불인정을 하게 됩니다. 실집행액 기준으로 20%를 한도로 다시 집행금액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금 인건비가 줄어드는 만큼 연구수당도 같이 줄어들어서 연쇄적으로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규 채용 인건비를 예산에 산정했다라고 하면은 이를 실질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지를 반드시 검토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인건비에서 보통 나오는 과다 집행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는 급여 총액의 참여율과 참여 기간을 가지고 산정하고 집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시면요. 비연구원에 대해서 급여 총액이 2,500만 원이고 참여율 40% 해서 1,000만 원의 사업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연구원에 대해서 각각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놨는데요. 실제 A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인상이 되면서 3,500만 원으로 급여 총액이 반영되어서 집행금액이 1,200만 원이 되고 인건비 한도는 급여 총액이 늘어난 만큼 1,400만 원이 되었지만 B 연구원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의 40%를 계산하면 800만 원까지만 인건비 한도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산에 1,000만 원을 잡아놨다 하더라도 이를 초과해서 1,000만 원만큼 다 집행해버리면 200만 원은 불인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인건비의 경우에는 각각 참여 연구원별로 한도를 계산하고 불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A 연구원의 인건비 한도가 더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를 B에서 추가로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각의 참여 연구원별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 비연구원에 대해서 기존에 예산 짠 1,000만 원만큼을 다 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참여율을 40%가 아니라 50%, 1,000만 원 곱하기 50%인 1,000만 원까지 한도를 다시 잡아줄 수 있도록 참여율 변경 통보를 하셨어야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에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연구수당을 지급한 게 500만 원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급여 총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연구수당이 산정 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급여 총액을 보실 때 연구수당이 들어가거나 경영평가 성과급이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집행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외부 인건비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해서 발생된 불인정 사례가 되겠습니다. B연구원은 사업계획서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2천만 원의 현금 인건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건비와 예부 인건비를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총 2천만 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B연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확인해 보니까 소속기간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 회사는 가나라는 회사에 휴업 중인 상태로 해서 소속기간이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경우 이 B연구원은 실질적으로 가나에서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문서에는 해당 가나라는 회사에서 사대보험이 적용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B연구원은 원소속 기간이 있는 사람이 되고요. 원소속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비영리 기간에 한해서만 현금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B연구원은 프리랜서가 아닌 관계로 이 적용을 현금 인건비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때 집행했던 1,000만 원은 모두 불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사업비를 집행하실 때는 실질적 요건, 과제에 실제 참여하고 사업에 정말 어떤 기여를 했다라는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형식적으로 이 규정에 맞게 이제 되어 있는지도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지만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금액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일단 단계별로 취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구매 전, 구매 단계, 구매 후 단계별로 이 구매 절차를 꼭 지켜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에 있느냐, 구매 전에는 사업계획서에 있느냐, 그리고 중장위 심의를 받았느냐 따져보셔야 되고요. 구매 단계에서는 이 튜브나 나라 장터를 통해서 좀 더 투명하게 구매를 하라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구매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결국 정부에서 지급된 출연금으로 구매한 것이니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튜브 또는 NTIS라는 장비 관리하는 기관에 이를 등록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시면 프로브카드라는 이제 장비를 3,500만 원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를 이제 4천만 원으로 구매는 적정하게 했는데요. 실제로 구매하기로 하지 않았던 포토닉 솔루션이라는 장비를 6천만 원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해당 부분은 사업계획서에 미리 기재하지 않았던 3천만 원의 이상 장비이기 때문에 변경 승인을 꼭 받고 중장위 심의도 같이 두 개로 병행해서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 불인정이 됐고요. 또한 3천만 원 이상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2,727만 27원 아니죠. 2,727만 2,727원이죠. 네, 해당 금액 이상이 되면은 이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계획서에 기재할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통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2,800만 원짜리를 구매하겠다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부가세 포함하면은 3,080만 원짜리를 구매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3천만 원에 가까워서 적용이 꼭 필요한 그런 장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해당 금액을 꼭 확인하셔서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장비에 대해서는 최종연도 2개월 이내에 꼭 입고를 하고 1개월 이상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장비가 이 과제에 정말 실질적으로 활용된 장비구나, 과제에 필요한 장비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시에 보면요. 총 배달원이 3년짜리 과제 2017년 8월에 시작돼서 7월 30일에 끝난 과제고요. 정산 대상은 최종 연도 8월 1일에서 7월 30일 날 2020년 7월 30일 날 끝난 과제입니다. 이때 프로브카드는 이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웨이퍼라든가 다른 시제품 제작용 부품들을 잘 해서 2억을 산정해 놨는데요. 실제 집행은 이제 계약은 19년 1월 1일, 12월 1일 그리고 중도금을 4월 1일, 10일 날 지급하고요. 입고가 종료일 2개월이 안 되는 6월 28일 날 입고가 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종연도 2개월 이내 장비가 입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5천만 원으로 구매하기로 했던 장비는 다 불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 재료의 경우에도 좀 거의 과제 종료일에 근접해서 7월 2일 날 500장의 웨이퍼를 8만 원, 장당 8만 원에 한 4천만 원어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좀 너무 과다한 금액을 거의 최종 연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갔었고요. 그때 100장이 사용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남아있지 않은 100장에 대해서 8만 원 적용해서 800만 원을 불인정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연도 근접해서는 재료라든가 부품, 소모성 그런 연구 재료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하셔서 집행을 하시고 해당 부분이 다 사용이 제대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의 불인정 기준이고요. 참여 기관 간의 거래가 불인정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업계획서에는 총 4개 기관이 같이 과제를 수행하고요.
웨스트 땡땡이라는 회사와 엔지니어링 A, K전자 B연구센터 비영리기관이고요. 이렇게 4개의 수행기관이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착륙 가스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이 증착륙 가스를 주관기관 웨스트 땡땡이 엔지니어링 A한테서 2,500만 원 주고 구매를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참여기관 간에 서로 주관기관과 엔지니어링 A 간에 거래된 거기 때문에 불인정되는 사유가 되겠고요. 또한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에 대해서 시험 분석을 B연구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결국 이 경우에도 참여기관과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불인정이 되는 사례이긴 한데요. 예외적으로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보고서를 발행하고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참여기관 간의 거래를 또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자 번호가 다른 동일기관 간에 거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K법인은 대전시 유성구에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치했고요. 경기도 수원시에 제조하는 그리고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장을 2개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A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부서에서는 A사의 제품과 N사의 제품을 샘플로 이제 시험하고자 해서 직접 같은 사업장에 있는 K법인의 B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때 결국 사업자 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 법인이기 때문에 이 1,500만 원은 모두 불인정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불인정이 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모바일 기기를 뭔가 해서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는 과제명이 있고요. 이때 이제 분석기라든가 이제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 명시를 딱 해놨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구매하는데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내용들을 일절 해놓지 않았던 상황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범용성 장비는 사업계획서에 없기 때문에 불인정 대상이 되겠고요. 이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비영리기관이다 라고 하면은 자체 구매 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에 따라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영리기관이냐 비영리기관이냐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니까 사업계획서의 명시가 꼭 좀 구분해서 명시 여부 필요한 것을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 추진비와 연구활동비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비와 세미나비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장소를 대여하거나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식대, 다과, 먹는 거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각각 장소는 연구활동비, 다과비는 연구과제 추진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는 연구과제 추진비의 한도가 2,500만 원이 있었고 그 중에 238만 원을 사용해서 남은 한도가 12만 원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A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200만 원을 집행했고 이를 다 연구활동비로 일괄로 집행했던 사례가 되겠는데요. 정산하는 과정에 이 다과비 80만 원에 대해서는 결국 연구과제 추진비로 세목 재분류가 되었고요. 결국 연구과제 추진비의 한도가 68만 원만큼이 초과됐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불인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 추진비가 되겠고요. 과제와 관련 없는 학회비라든가 국외 출장을 이중 청구해서 발생한 불인정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당 기사를 하나 제가 참조로 넣었는데요. 2018년 9월 달에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정부 4년제 대학이나 그 카이스트 그리고 출연연들을 이제 일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와셋이라든가 오믹스라는 학회들이 있었고요. 그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좀 부실한 학회에서 단 1, 2분 정도만 발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학회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해당 그 학회에 참석한 실적들은 다 논문 실적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학회비라든가 국외 출장비는 다 불인정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사례에서도 이제 산업부와 과기부에 각각 18년도에 수행하는 과제들이 2개를 이중으로 하고 있었고요. 오땡땡이라는 학회를 이제 2017년 말쯤에 3박 5일 일정으로 코타키나발루로 갔다 왔죠. 그러면서 논문을 발표했고 이를 과제 이제 정량 평가에 논문 발표 실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항공료, 코타키나발루로 가는 항공료와 여비를 A 과제와 B 과제에 각각 이중 집행을 했고요. 학회비는 80만 원을 또 B 과제, 아니 A 과제에서 집행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중 청구한 것은 나중에 환수 처리가 부정 사용으로 아예 제재 조치까지 받으면서 되었고요. 그리고 부실 사케로 확인된 이 학회 등록비는 80만 원을 A 과제에서 추가로 환수함으로써 이제 정산에 큰 불인정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런 부정 사용의 경우에는 과제 참여 제한 등을 때리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주의하셔서 부정 사용으로 되지 않도록 이제 잘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연구수당에 대한 불인정 기준이 되겠고요. 일단 연구수당은 한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건비의 20%를 초과하거나 최초 예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전체 연구수당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인건비의 20%를 사업계획서에 잡아서 2천만 원의 20%인 400만 원을 사업계획서에 잡아놨는데 실제로 인건비는 1,500만 원만 집행됐다 하면은 계획된 4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된 인건비 1,500만 원의 20%인 300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 100만 원은 반납을 하거나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예산 그리고 실집행 인건비 20%를 가지고 한도를 한번 따져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최초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불인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똑같이 아까 사업계획서에 2천만 원에 20%인 400만 원을 연구수당으로 잡아놨는데 인건비를 좀 과다 지급해서 2,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5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20%를 추가로 적용하면 500만 원의 이제 연구수당 집행 한도가 생기는데요. 최초의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 잡아놨던 400만 원의 기준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규정을 모르고 500만 원을 집행했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의 불인정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최초 예산과 인건비 실집행 금액을 기준으로 20%한 금액 사이에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한도를 다시 한번 전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구수당에서 불인정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구수당을 감액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차평가 단기평가에서는 조기 종료 성실 수행이 나왔다, 아니면 최종평가에서 불성실 수행이 나왔다 이러면은 감액을 하거나 미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이제 연차평가 결과를 모르고 미리 집행을 다 하면요, 결국 800만 원을 집행한 다음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400만 원, 아니죠, 400만 원 또는 아예 지급을 못하는 그런 평가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연구수당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구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별 연구수당 한도에 대해서도 검토를 꼭 해야 되는데요. 결국 전체 연구수당의 50%를 초과해서 한 명에게 지급하거나 실제 인건비 지급액의 50%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 명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일단 불인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연구원의 실집행 인건비가 3,700만 원이고 각각의 인건비 집행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보시고요. 또한 A, B, C, D 연구원의 연구수당을 집행한 금액은 200만 원, 5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으로 800만 원의 연구수당을 전체 지급했다라고 하면요,
전체 800만 원의 50%인 400만 원이 먼저 1차적인 한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실집행 인건비의 50%를 계산해서 A연구원은 650, B연구원은 350, D연구원은 550, C연구원은 550, D연구원은 300만 원의 한도를 가지게 되겠고요. 이 두 개 한도 중에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연구원의 경우에는 550만 원을 지급했지만 실제 한도는 400만 원과 350만 원 중에 작은 350만 원이 한도가 계산이 되고요. 결국 이 두 개 차이인 200만 원이 불인정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한도가 너무 한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거나 결국 배보다 더 배꼽이 더 큰, 그러니까 연구수당이 너무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 않게 지급해라 라는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19년 4월 29일에 새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직접비 집행 비율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했고요. 직접비 집행 비율이 이제 만약에 연구수당 집행 비율과 20% 이상 초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차이 초과된 부분만큼은 불인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직접비의 집행 비율은 60%고요. 연구수당의 집행 비율은 100%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40%의 차이이기 때문에 20%를 초과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불인정은 2천만 원 연구수당 집행금액 2천만 원에 연구수당 집행비율 100%와 직접비 집행비율 60%와 20% 차이 부분을 반영해서 총 400만 원을 불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수당에 대해서도 10% 이상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례를 보시면 집행을 안 하고 이제 잔액으로 남긴 경우와 집행을 이제 다른 데로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놨고요. 이 D라는 중소기업 D전자의 경우에는 실집행 인건비 4천만 원을 이제 인건비로 집행을 하고 이에 따라서 10%인 400만 원은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400만 원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만 250만 원만 지급했기 때문에 150만 원 차이분만큼은 사업비 잔액으로 남기거나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케이스 1의 경우에는 이 150만 원이 집행잔액에 충분히 남아 있고요. 케이스 2의 경우에는 50만 원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추가 불인정함으로써 150만 원을 만들어주는 그런 불인정 효과를 발생하게 되고요. 케이스 1의 경우에는 이미 집행잔액 200만 원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불인정하지 않고 최종 잔액으로 반납을 다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접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간접비는 영리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비영리기관에서 서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수당과 비슷하게 중소기업이면서 이제 간접비를 중소기업인 영리기관의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비의 비중은 이제 2억 원 중에 1억 9천 정도로 잡혀져 있고요. 나머지 1천만 원이 간접비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직접비의 5.3% 수준인데요. 이를 이제 10%까지 증액을 하고자 한다면은 기존의 1억 9천에 대해서 10%인 1,900만 원으로 이제 증액 통보를 하고 기존의 1,000만 원과 900만 원 차이인 900만 원만큼 증액한다라고 이제 과제 종료를 지나서 통보를 한 사례가 되겠고요. 결국 과제 종료일 이전에 통보해야 되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인정이 첫 번째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간접비를 900만 원을 늘리게 되면 직접비가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된 직접비를 기준으로 다시 10%를 계산했을 때 한도가 초과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 1억 9천을 기준으로 10%를 다시 계산하지 않고 10% 그 기준으로 이전 직접비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 통보를 했기 때문에 간접비 증액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간접비를 증액하는 만큼 직접비가 감소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변경 통보를 했을 때도 간접비 증액 한도가 적절한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비영리 기관에 대한 불인정 기준, 간접비 불인정 기준이 되겠고요. 이 규정도 2019년 4월 29일 공고된 과제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이 ABC 대학교의 산단이고요. 비영리 기관인 거죠. 근데 이제 과제 기간 중에 직접비는 3억 중에 1억 4,400을 써서 48%가 됐고요. 간접비는 5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을 다 해서 100%를 다 사용했습니다. 이 규정은 간접비 50%를 이제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는 불인정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50% 이상이 되면은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직접비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꼭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결국 예산을 최대한 과제에 제대로 잘 사용해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 48%, 50%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비 집행비율과 간접비 집행비율의 차이인 52%를 간접비 사용액과 적용을 52%를 해서 총 2,600만 원의 불인정을 하게 됩니다. 불인정 금액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고 결국 비영리 기관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성능평가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다 영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부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불인정 사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최근 개정된 2020년 5월 10일에 개정된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사업비 요령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연사 규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사항들도 있고요. 산업부의 규정에만 특별히 들어온 사항들도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장비 구입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꼭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국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반납하는 것은 예산이 좀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어렵다라고 봐서 불용 처리, 반납을 하기보다는 이 해당 장비를 위한 비용으로 다시 사용하도록 제한을 걸자라고 했고요. 결국 타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을 해당 세목의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요령의 11조로 보시면 장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은 해당 시설 장비 재료비로만 사용해야 되고 결국 최종 잔액은 반납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국연사 규정에 들어오면서 같이 산업부 사업비 요령에도 변경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RCMS에는 영수증을 전자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고 있고요. 이제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RCMS로도 이제 올리고 영수증을 업로드하고 또한 추가로 종이문서 형태로도 또 보관하고 있어서 이중적으로 이제 행정 부담이 된다라는 그냥 어려움,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대한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영수증을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종이문서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수행기관에 좀 행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접비 중에서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업비 요령 별표 2, 3 그리고 4, 5를 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는 비영리 경환 수행 과제에 대해서만 예전에는 이제 총 사업비 1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간접비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연사 규정이 개정되고 비영리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비에서도 지원 인력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간접비에서 만약에
직접비에서 계상했다라고 하면은 간접비에서는 계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실 근데 간접비는 비영리기관은 다 흡수 집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간접비에서 사용됐는지는 정산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행정지원 인력에 대해서 직접비에 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직접비에 산정하고 집행했다 하더라도 연구활동비나 연구수당을 그 지원 인력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리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랑 건강보험 자격특시 확인서를 증빙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별표 2 플러스 이 다른 별표 3, 4, 5를 다 살펴보시면서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연구시설 장비 통합관리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거 역시 국연사 규정에 개정되면서 모든 전담기관, 정부 부처의 전담기관들이 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구기간 동안만 이제 유지보수비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통합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과제 종료 위에도 이를 흡수해 놓고 있다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장비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이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통합관리기간은 36개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미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에 한해서 이 연구과제 통합관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기간의 경우에 이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요령에서는 직접비의 5%로 이제 변경됐기 때문에 국가 R&D 규정과 산업부 사업비 요령이 좀 상이한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사업비 세목이 좀 간소화되었고요. 이 역시 국연사 규정에서 변경이 되면서 전체 부처 이런 규정에도 같이 적용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연구과제 추진비가 직접비의 10% 이내로 원래 반영되었었는데요. 이를 연구활동비와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운영비를 만들어서 직접비의 5%까지 연구과제 추진비처럼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국외 출장비나 국내 출장비는 다 연구활동비 항목으로 출장비의 형태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사무용품비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회의비, 식대,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소모성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연구과제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세세목을 만들어서 직접비 5% 이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해당 그 한도를 이제 달리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평가 사업에 대해서 사전 질문을 미리 받았고요. 이 사전 질문에 대한 회신을 이제 저희 이 강의 내용 안에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업비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에서 지출된 경우에는 불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살펴보면 원칙적으로는 사업비 계좌에서 직접 계좌 이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라든가 출장비, 그리고 해외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먼저 선 집행하고 그 후에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 집행 시에 이체를 업체명 착오로 해서 잘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법인 계좌에서 다시 직접 이체하는 경우 소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요. 원칙적으로 사업비에서 직접 계좌이기 때문에 복원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법인 계좌에서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대해서 소명을 좀 해주시면은 그리고 플러스 계좌 이체증을 같이 첨부해서 소명을 하시면 이런 오류로 인한
것들은 좀 소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RCMS 과제의 경우에는 정부 소유의 계좌에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발생된 이자를 민간부담금 현금 지분만큼만 수행기간에 오히려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CMS 과제에서는 이자 수익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BRCMS 과제의 경우에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사업실적 보고서에 반영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과제의 사업비를 사용함으로써 아니면은 사용하지 않고 아예 반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실적 보고서에 이제 포함해서 집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과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된 이자의 경우에는 사업비에 사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정산 수수료 집행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또 주셨는데요. 주간기간이 일반적으로 이제 세금계산서를 사업비 정산 수수료는 주간기간이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료 전에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지만 사업비 집행 실적 보고서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집행 내역에 포함한 다음에 정산이 다 끝난 시점에 이체를 해서 지급하시는 것으로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안내들은 저희가 따로 메일을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적게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공통요령 27조에 따라서 변경 승인이나 통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하고 변경 절차를 갖춰서 계획 변경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최근에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직접비를 가성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영구수당이라든가 간접비가 불인정될 수 있는 규정들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직접비가 가소세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다만 성능평가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영구수당이나 간접비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정산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정산 결과에 따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BRCMS 과제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정산을 하고 RCMS 과제의 경우는 연차 정산은 60일, 최종 단계의 정산은 45일 이내에 꼭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과정은 일반적으로 중간 점검을 실시를 하고요. 지금 중간 점검을 위한 서류들을 다 저희 회계법인에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을 검토해서 미흡되는 사항들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를 보완해서 최종 정산 시에 검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규정 위반이 돼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아예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인정이 되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저희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현001.naver.com을 통해서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실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